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0일 오후 6시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로 텔레비전과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CNN, BBC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뉴스도 봅니다. 역시 CNN이 이런 취재는 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용감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카메라맨들이 이 전투 현장 제1순에 나가서 취재하는 걸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이에 기자 벌써 3사람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전체적인 분석은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역시 정보는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대충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공유할까 합니다. 지금 이제 전투가 시작된 지 근 한 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는 용어가 스테일메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테일메이트, 이 체스에서 생긴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은 스테일메이트는 교착 상태라고 이겁니다.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은 러시아 침공군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침공군은 한 일주일 이내로 키예프를 점령해가지고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스테일메이트, 교착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군사용어로는 돈좌되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주저앉았다는 거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이 민병대의 반격에 밀려가지고 도시를 점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주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민간인 지역을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 멀리서 아마 러시아에서 쏘는 것 같은데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린 미사일이 한 1000발쯤 됐다고 합니다. 위력이 대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영을 때리면 수십 명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중 포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저 한 도시에서는 피난민들이 들어가 있던 이 극장을 폭격을 했고 학교를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잔해 속에서 구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특징은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일종의 소모전을 이어가면은 결국은 전쟁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보통 전투를 하다가 정규군과 싸우지 않고 표적을 달리 해가지고 민간 지역을 폭격하면은 그게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 지역을 폭격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쟁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상대방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군대를 무력화시켜야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군 병력을 그러니까 망가뜨려 버려야 자연스럽게 도시도 차지하고 땅도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를 달리 해가지고 민간인들 폭격하는 그만큼 사실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독일 공군이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국의 공군과 독일 공군이 공중전을 벌이다가 독일 공군이 전략을 바꿉니다. 상대방의 그 비행장이나 이런 걸 주로 때려야 되는데 런던을 무차별 폭격합니다. 그래서 런던 사람이 많이 죽기는 죽었는데 그만큼 영국
공군은 숨을 돌리게 된 거죠.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결코 이게 유리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상자 발표는 뭐 뒤죽박죽인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 군 전사자가 14,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7,000명 이하, 많이 잡으면 7,000명이 전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많은 전사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7,000명이나 전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아마도 20만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0%는 죽었든지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큰 지금 이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총을 잡고 그 다음에 화염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군인이 혼연일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규군만으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는 보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양심에 좀 그리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킨다,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이런 일념으로 어마어마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00만 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주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쪽으로 폴란드 쪽으로 갔는데 한 35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35만 명쯤 됩니다. 물론 전원 다 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용감합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들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한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시진핑이 바이든과 통화를 했습니다.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도우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도운 적이 없다 라고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바이든이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어느 정도 돕느냐, 이게 앞으로 전쟁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게 되면은 러시아가 유리해지죠. 그런데 지금 미국, EU, 유럽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과 통화하고 미국 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노플라이 존을 제발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토나 미국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행금지구역을 만들면은 러시아 공군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전쟁이 핵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러시아와 나토 국가는 무력 대결은 곤란하다. 그 대신 엄청난 물질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버티도록 해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전차 무기라든지 또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신무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갑차나 탱크를 아주 격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 이게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교착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러시아가 얼마나 더 동원할 수 있느냐고, 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더 인명소실을 버틸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도 아마 러시아 군인 숫자만큼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럼 상방 합쳐서 한 10,000명 이상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러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키예프를 과연 러시아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입니다. 키이우는 면적이 서울보다도 넓어요. 그리고 인구는 한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가 모스크바도 아니고 생트페테르부르크도 아니고 이 키이우입니다. 키예프입니다. 9세기 10세기에 바이킹이 스웨덴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러시아 공국이고 이게 러시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키예프 공국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3세기에 몽골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참 고생 많이 한 도시가 키예프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요사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참 담담합니다. 교양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세기에만도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독일군한테 죽고 러시아군이 또 반격하면서 독일군에 협조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해가지고 정말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프랑스처럼 넓은데 이게 산이 없어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병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쓸고 저리 쓸고 하면서 그 죽는 숫자의 단위도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조상들이 많이 겪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뭐 당황하는 사람도 없고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그게 세계 사람들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 히로이즘이 전 세계를 지금 감동시키고 있으니까 물질적 지원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군대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워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병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병들이 한 1, 2만 명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보조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바이든의 말이 아주 험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푸틴을 워 크리미널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범죄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날에는 살인자다, 순전히 깡패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법재판소라든지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이 전쟁 범죄를 조사를 하고 하는 이 국제적인 또 조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뭐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집행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법적 구속력은 있는 거죠. 전쟁 범죄자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근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범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국무부가 그렇게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만 레토릭으로 미국 대통령이 말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푸틴도 아마 속으로 섬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나든지 암살이 일어나가지고 푸틴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뭐 독재자는 그런데 대비해가지고 단단히 경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생각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사람들도 또한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죠. 지금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은 아마 러시아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푸틴 지지가 훨씬 많을 겁니다. 특히 언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거짓말 방송을 하니까 그게 넘어가기 마련이죠. 다만 SNS를 하는 러시아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푸틴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 우크라이나 이 지도부는 다 나치와 같은 놈들이다. 저 서방 세계가 과거에 히틀러와 같은 세력이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위대한 애국전쟁을 통해서 지금 나치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입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러시아가 좀 불쌍한 게, 그렇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소련 체제에서 고생을 하면서 강제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고 숙청당하고 죽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고르바초프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그 뒤에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오니까 푸틴이, KGB 요원 출신이 있는 푸틴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자 보라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 않았느냐, 다시 과거의 소련 러시아 제국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해가지고 과거에 소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 푸틴의 꿈입니다. 푸틴은 사실은 공산주의자죠. KGB 요원이니까. 그래서 조금 자유를 맛보고, 옐친 시대 때 자유를 맛보고 하다가 옐친이 자신의 부정부패를 덮어주는데 제일 호의적인 그 젊은 푸틴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면서부터 한 지난 20여 년 동안 다시 러시아가 소련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말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보다가 다시 그 자유를 잃는 과정에 있는 게 지금 러시아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건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등소평 시절 이후에 강택민 그리고 호금도 이런 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개방적으로 가다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푸틴과 똑 마찬가지로 다시 중국을 과거의 전체주의 시대로 돌려놓고 있으니까 지금 인류의 공적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과 푸틴이죠. 근데 푸틴과 시진핑이 손을 잡으면은 이거 골치가 아픈데 아마 시진핑도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진핑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대만 쳐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싸우기가 좋습니다. 산악지대거든요. 일치단결해서 게릴라전을 각오하고 싸울 때 과연 중국에서 상륙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점령할 수 있겠느냐. 또 대만의 경우에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군사 동맹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만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럼 대만을 동맹국으로 보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더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명시적으로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면은 미국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군사 동맹국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로는. 그러나 누가 봐도 대만에 중국이 상륙을 하면은 미국이 개입한다. 그런 것이 확실해지면은 시진핑이 과연 대만을 치겠느냐.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떻게 흔들까? 요 지금 꾀를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개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소련과 달리 지금 이 러시아는 국력이 좀 작습니다. 인구는 한 1억 4, 5천만 원 되지만 4, 5천만 명 됩니다. 일본 정도 되는데 GDP로는 한국보다도 적어요. 스페인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큰 전쟁을 벌려놓고 경제적으로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지금 경제는 상당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무너질 때 과연 계속 전쟁을 할 것이냐? 그럼 어느 정도에서 협상이 가능하느냐? 젤렌스키는 협상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협상이 어느 선에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러시아는 협상 조건으로 뭐 어마어마한 걸 걸고 있는데 예컨대 나치를 타도를 해야 된다든지 지금 크림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이 러시아군이 강제로 접수한 것을 이걸 깨끗이 단념을 해가지고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세운 허수아비 공화국을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젤렌스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 받아들이면 아마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 시작하기 쉬운데요. 이거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지구전이 되어가지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이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과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게 참 괴롭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전쟁이란 게 참 비극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고귀한 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